네, 오늘 2021년 사회적 금융 성과 공유회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행복 나눔 부문 부문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금융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경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표창 수여식이 있고 신협의 사회가치 경영에 대한 특강, 그리고 두 조합 경기제일신협과 카톨릭 춘천신협의 사회적 금융 추진 우수 사례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층 식당에서 특식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사회적 금융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신협 사회적 금융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사회적 금융실의 사회적 경제 기획반장으로 있는 안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찍부터 먼 길 오셨을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영상 촬영을 통해서 전국의 신협과 함께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신협 임직원분들이 함께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 김성주 신협 행복나눔 부문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고 싶은데 지금 촬영 중이라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린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협 행복나눔 부문장 김성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 금융 성과 공유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사장님 어려운 중에도 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그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그 모든 분들께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협은 금융의 기본 논리인 경쟁과 수익 추구라는 그 지배성에 편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보듬고 나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치 추구에 협동의 철학이 브랜딩되어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인내 자본을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회적 금융 1,000억 원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급되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의 15% 이상을 신협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몰랐죠. 그죠?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의 15%를 저희 신협이 담당을 해오는 굉장히 저희들이 사회적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미미하고 또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정부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신협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제 올해 저희들이 7월달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신협중앙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모든 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와 그 다음에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인식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협의 그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신 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주 부문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금융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중앙회 내에 사회공헌팀을 설치해서 사회공헌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추진 기획반을 설치했고 2000년 3월에는 사회적 금융실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상품 상생협력 대출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랑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6월 달에는 대통령 표창을 중앙회가 전국의 신협을 대신해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사회적 금융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수여는 김윤식 회장님을 대신해서 행복나는 부문 김성주 부문장님이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신협 장성진 대리, 미소신협 김학영 대리, 당진신협 이주영 과장, 광주어룡신협 정찬님 차장, 이상 4분입니다. 표창장 제2021-530호 서로신협 대리 장성진. 귀하께서는 자조자립 협동의 신협 정신을 실천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여 신협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신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대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소신협 김학영 대리님. 표창 받으신 분은 옆쪽에 잠깐만 서 계셔주시고요. 표창장 제2021-531호 미소신협 대리 김학영.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사진 촬영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주영 과장님. 표창장 제2021-532호 당진신협 과장 이주영. 이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기금 운용에 대한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충남 청양신협 황현정 부장입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청양신협 부장 황현정. 귀하께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육성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대도. 네, 사진 촬영 있겠고요.
네, 그리고 수상하신 분들 다 같이 가운데서 사진 촬영 같이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작년 이맘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표창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단체 표창 5점, 개인 표창 5점이 있었는데 총 10점의 도지사 표창이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수여식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순서로 신협의 사회가치 경영에 대해서 김성주 신협 행복나눔 부문장님의 간단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시상하는 것도 제가 좀 주제넘은 일이었고 인사만 하는 것도 좀 주제넘은 위치에 걸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고려하지만 또 인사말도 하고 제가 대표로 시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한 70명, 80명 정도 사회적 금융을 대표하는 임직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축하하고 서로 또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익히 아시는 부분들, 그 부분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사회적 가치와 신협의 역할인데 부제로 블랙스완 시대 안티프레질 신협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부제를 정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을 블랙스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검은 백조라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티프레질 신협, 결코 깨어지지 않는 신협, 어떤 위기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협을 만들어가는 게 과연 사회적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시장과 자본의 논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특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갈수록 더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서로 간의 절제가 아닌 자본과 시장의 논리는 무한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또 이익 만능입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죠. 우리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사례로 든다면 노키아죠. 과거에 우리가 휴대폰 그 핀란드의 대표 기업으로서. 근데 지금 어느 그 짧은 순간 안에 노키아는 도태돼 버리고 다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지금 대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승자가 독식이죠. 그죠?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들은 또 사람은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승리한 자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사회와 경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 또 시장의 논리가 어떤 문제점을 파생하는지 살펴본다면은 그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 저성장 양극화.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성장 양극화의 그늘이 어디로 나타나냐면은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노령화로 나타나는 거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출산 노령화, 저성장 양극화로 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파생되는 어떤 현상이 어떤 부분이냐면 실업과 빈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나온 게 아니고 적정한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 이런 어떤 그 구분선을 통해서, 양극화를 통해서 차별이 있고 소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그 주류에 끼어들지 못하고 또 어떤 그 경제적으로 도태된 사람들은 당연히 절망하게 되고 또 어떤 기회에 대한 창을 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익 만능과 수익 추구란 결과가 환경 파괴로 오고 또 사회적인 그 현상에서는 개개인이 이런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동조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사회고 선진 사회인데 실제 나타나는 어떤 저런 현상들은 결코 또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잘 보입니까? 네. 출산율이 지금 OECD 평균은 1.63. 근데 저희들은 지금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서 0.84%라는 거죠.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65세까지로 정의가 됐는데 70세까지 이제 변경하는 걸 정부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출산율 때문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노인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빈곤한 가정이 되는 거죠. 자살률이 OECD 평균의 지금 그 2배 이상. 노인 자살률은 한 3배 이상이죠. OECD 평균이 18명인데 우리나라는 58명.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6.62%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난을 겪은 세대들이 아니거든요. 물질의 풍요 속에 자라온 세대들인데도 행복 지수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낮게 나타난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돌봄과 나눔과 일자리 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들을 또 같이 협력하는 체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사회적 경제와 경제와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 건가? 공정과 협력과 배려와 연대. 기존의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무시했던 이 가치들을 저희들이 추구할 때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가 복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그 개념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회적 금융, 뭐 사회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 어떤 부분인가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은 주도적인 건 시장과 정부라는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 중간 영역에, 시장과 정부의 중간 영역에서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금융,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사회적 가치, 처음 우리가
보였던 이 사회적 가치란 부분을 어떤 개념인지 좀 살펴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통합과 유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구성원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공존, 배려, 돌봄, 나눔, 환경보호 등의 가치,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예. 공공과 공동체,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란 부분이 이렇게 좀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영역으로 본다면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그리고 양극화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구성원의 참여 및 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이 인간과 환경에 대한 복원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사회적 경제, 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정부는 구성원 간의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요소, 그 다음에 경제적 요소를 같이 추구하는 거죠. 기존의 시장과 자본 논리에서는 경제적 요소만이 100%였다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가 같이 반반씩 같은 가치로 추구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추구하는 가치를 본다면 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연대 협력을 추구하고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사회 통합적인 그런 경제, 그리고 자발적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자유가 민주성의 원칙, 시장의 실패 및 공정 영역을 보완해주는 경쟁 보완의 어떤 그 여기 철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 판매 등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만 100% 추구한다면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는 자선단체가 되는 거죠. 저희 그 신협중앙에 내에 있는 그 저희 신협사회공헌 재단, 이런 재단은 기부협동조합이죠. 어떻게 보면은 경제 조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 추진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데 기업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19년 기준으로 16,800개, 사회적 기업은 2,435개, 그리고 마을기업 1,590개, 자활기업 1,176개입니다. 협동조합은 지금 기재부 소관인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 인가가 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과 그 다음에 인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협동조합 측면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고, 저희 그 신협사회공헌재단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전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출범을 한 사회공헌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대출, 투자, 출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라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금융이란 모든 그 가치에는 항상 그 추구하는 내면의 철학이 사회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신협 조직으로 본다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경기도와 신협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대출이 지금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청남도와 신협 간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 대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경상남도와 또 저희 신협 간의 사회적 경제대출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효후가 예탁금, 8.15 해방대출, 고용위기지역 금융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치매 아동의 실종 방지를 위한 유치알림이, 지역 특화사업, 다자녀 주거 안정 지원 대출. 이 부분이 대표적인 어떤 사회적 금융이라고 저희들이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은 장기적이고 저리의 인내자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모델이 불확실하고 담보와 신용 능력이라는 그 금융의 지배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코 이 사회적 금융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쉽사리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협은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추진하지 않는 왜 사회적 금융을 추진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신협법의 목적에 우리가 사회적 금융을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내재되어 있는 거죠. 목적이 첫 번째는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지위 향상이 신협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금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시장의 추세는 그 CSR, ESG라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예면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기업들의 ESG에 대한 지표, 그 다음에 추진 실적을 계속 정부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CS라는 개념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그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 신협은 CSR과 ESG의 선구자이자 이미 실천 기관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 신협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두 가지 가치를 추구를 해왔습니다. 잉여금의 54%를 우리가 지역사회에 다시 그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공헌재단이 지금까지 430억 기부금을 우리 신협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에게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ESG를 신협과 연관시켜 본다면 신협이 인간과 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운동, 교육운동, 윤리운동 이런 부분들이 전부 ESG의 하나의 내재된 가치와 철학이 실무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 1표주의, 민주주의 원칙, 집단지상 그게 7대 포용금융 정책으로 해서 우리 신협이 CSR과 ESG를 지금 현재 와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7대 포용금융 정책을 본다면은 그거에 집합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그 신협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는 신협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두 번째는 착한 금융의 신인도를 제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와 금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019년도에 목표 기금제가 추진이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목표 기금제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신협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된 이유가 뭔 거니? 우리가 7대 포용금융 정책을 들고 나와서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선포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부 당국자들 또 정책 결정자들의 어떤 그 규제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 결과로서 이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355억 원의 출연금 감면으로 인해서 조합의 이익 효과가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지금 850억 플러스 알파가 계속적으로 조합의 이익 효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에 우리가 가장 큰 이익 효과를 부여해 주는 부분이 사회 가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사회 공헌에 대한 실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2020년도 여신 영업구역 확대라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 7대 포용금융 정책이 또 사회공헌재단을 통한 기부와 그 다음에 지원이 많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추진했을 때 착한 금융으로서 우리 신협의 시민도가 제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으로 연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조합의 경영 개선과 사회적 금융으로 선순환적인 구조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를 우리의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 조합에 그게 돌고 돌아서 경영 개선과 사회적 금융으로 다시 환원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신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그 미국 사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런 기업들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착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새로운 사업 추진이 사회에 더 가치 있는 편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희들한테서는 목표기금제와 여신영업구역 확대라는 거죠. 신협이 그런 그 규제 완화를 해줬을 때 더 많은 사회에 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참여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일에는 자신도 참여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죠? 그리고 손익을 떠나서 거래하고 주변에까지 전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충성하는 거죠. 자기가 지지하고 참여하는 걸 떠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조직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같이 공유화시키는 거죠. 사회적 가치 추구가 미래 기업 생태계 및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 2000년대, 98년도 IMF를 지나서 2000년도 IT 코리아라 해서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안 가서 버블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또 냉소를 받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어떤 주도자가 IT 코리아에서 이제 디지털 코리아라고 이 근원이 2000년도에 그 수많은 IT 기업들이 중간에 생성되고 발전되고 또 일부는 도태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만큼 IT 부분에서 성장하는 그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경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2010년도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아까 통계에서 보듯이 거의 한 3만 개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충족시키느냐? 많은 기업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많은 수익적 측면과 규모적인 측면에서 금융의 지배성에서는 냉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갔을 때 이제 사회적 가치가 더 확산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ESG가 지금 이제 대세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동안에 2조 달러, 그리고 누적으로 35조 달러가 지금 ESG 그쪽 부분에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신협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미래를 가지고 갈 것인가? 사회적 경제와 금융 지원, 7대 포용금융과 상생대출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원론에 나온 반응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은 수익성과 성과, 인력과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30년대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203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10년만이 유니크한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착한 금융기관의 타이틀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대통령상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나눔 국민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그다음에 CSR 기업 페스티벌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평가가 빈약합니다. 외부에서는 엄청나게 평가를 높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자면 외부 내빈입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협 내부의 평가가.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느 한 분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협이 신협다워지는 생애 과정이며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의 과정이다. 사회적 가치 추구는 신협과 지역사회의 피상적 거래 관계를 연대적 동반 성장의 관계로 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세상의 하나뿐인 착한 금융, 따뜻한 신협의 사회적 인식이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신협이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신협으로 만드는 디귿돌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협이 지금 하고 있는 가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김성주 부문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랑 충청남도하고 사회적 경제 기금 운용 협약을 체결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는 경상남도 사회적 경제 기금 융자 사업 수행 기간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12월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 안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담당자 분 사무관 과장님들 만나 보면 신협에 대해서 신협의 자산이 어떻고 건전성 지표가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없고 신협이 은행하고 다른 점이 뭐냐, 차별성 있는 사업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토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행복 나눔 부문 그다음에 사회적 금융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사업들이고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인데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두 우수조합 사례 두 조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11시 20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적 금융 추진 우수조합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두 조합에서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원래 경기제일신협과 가톨릭 춘천신협 이렇게 두 조합 중에 경기제일신협에서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가톨릭 춘천신협에서 먼저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 경기제일신협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춘천신협에서 송용호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MBA 때 앞에서 본 것 빼고는 이렇게 중앙에 연서 와서 앞에서 본 게 처음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혹시 다음에 발표하실 분을 위해서는 제가 조금은 좀 부실하게 해야 부담이 덜할 것 같아서 어쨌든 준비한 내용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톨릭 춘천시협에서 개혁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송용호 상무입니다. 예, 제가 요 얘기를 조금 늦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엊그저께 예산 심의하고 이러느라고 자료를 만들 때 충분히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자료보다는 말로 많이 떼오게 된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조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1991년도에 중림동 천주교 신협으로 시작을 해서 7년도에 서양로 천주교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춘천 가톨릭 신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단체 신협이었고 지금도 단체 신협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월 달에 조합 명칭을 가톨릭 춘천 신협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공동 유대는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협 같은 경우가 타교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당만 상대하는 이런 데인데 저희만 특수하게 그 춘천교원의 성당이나 신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춘천 지역 내에 있는 신자들이 거래하는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말 현재 저희 조합 총 자산은 그 2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한 1,500억 정도 있고 당기 순이익은 11월 달에 10억 4천이었나 아마 올해 같은 경우 한 11억 정도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 직원은 18명이고 지점은 없고 본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것만 적혀 있는데 그 춘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춘천 인구는 28만 정도 됩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도 그 정도였는데 더 이상 인구가 늘지 않고 그렇게 있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그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가 있는데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인데 거기 소속된 업체가 기업이 한 70여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먼저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그 상생협력 대출 저희 조합에 실시하는 상생협력 대출에 대해서 뭐 방법적인 거 접근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 그 개인 택시 아니라 회사 택시 조합에 대한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먼저 상생협력 대출을 보게 되면 그 지금 이제 아까 오늘 뭐 상 받으신 분들 경기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중앙회랑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 자금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에서 상생협력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조합은 원주발금신협하고 저희 조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그 강원도가 또 그 천주교에서 교구상으로도 원주교구 있고 춘천교구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두 조합 정도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딱히 상생협력 대출을 했을 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빼고는 다른 건 없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18년에 한 건, 2019년에 3건, 2021년 해가지고 총 21건 해가지고 그 대출 전체 금액은 한 26억 정도 실행했었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22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요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 있는 물건만 취급하지는 않고요. 그 이제 그 저희 특성상 교구가 춘천교구라는 데가 그 경기도 포천부터 해가지고 저쪽 고성까지 이런 식으로 넓게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조합원들은 저희만 거래하는데 가끔 성당 신부님들이 이렇게 통해서 하는 데는 타 지역도 취급하긴 합니다. 근데 춘천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회적 가치가 그 구분하게 되면 공동유가 있고 생산자 조합도 있고 뭐 이벤트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역 고용도 있고 이거 그나마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아까 춘천의 사회적 경제 업체가 한 70여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모두가 다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뭐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그 종류들이 다 거의 대부분 한 건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접근하는 방식이 모두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아까 부문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게 표준 모델입니다라고 이런 걸 제시해 드리기가 너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이게 경기도나 서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규모가 많다 보니까 비슷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이러니까 그 같은 업종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협동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실제로 춘천에도 이제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소속되는 아까 70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성격이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가 그 같이 어울려서 뭘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뭘 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그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또 저희는 양호한 거고 춘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시 지역이니까 그리고 집중돼 있으니까 양호한 거고 지금 나머지 강원도에 있는 구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0여 개에서 20여 개 정도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게는 몇 개, 한 서너 개씩밖에 안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대출이나 이런 걸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군 지역에 있는 조합에서 사실 취급하기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긴 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여기는 이제 우리 조합 상생협력 대출 실행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차 상담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제가 하는데 기획관리팀이라든지 아니면 비여신 부서가 어쨌든 여신을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서 먼저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주요 심사 기준에 이건 아마 대부분 여기 오신 조합들 비슷하게 많이 하실 텐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게 순서가 1번, 1번 나눠져 있는 이유가 여신에서 부서에서 먼저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대출의 회수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 사회적 가치가 어떠냐를 먼저 따지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기업들이 워낙 다 틀리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이 기업이 정말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지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기준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 기업이 그 경제적으로 이게 지원금을 받아야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저희는 대출을 실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차라리 뭐 기부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향후 저희가 대출하게 되면 5년이나 10년 정도 이 정도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가치 판단이 돼야 지원을 하는 걸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계속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심사가 통과된 다음에는 실제 대출 처리는 여신부서에서 실행하게 되는데 이게 그 게이트가 돼서 뭐 이렇게 걸러낸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제가 아까 2021년에 10개 기업 정도 대출이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상담한 건 2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대출이 안 된 건데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보통 그냥 얘기 듣고 상담하고 이런 것만도 한 2-3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경영적인 제가 알고 있거나 저희 조합에서 알 수 있는 경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나 뭐 세무적인 이런 지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그 대출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인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단은 그 가능한 거를 이게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 담보도 부실하고 이런 신용 상태가 당연히 좋을 리 없으니까 여신부서는 항상 난색을 펴는데 이걸 무슨 대출로 처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근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출 같은 경우 접근 방식의 문제가 그 접근 시각을 좀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환을 해야지만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아까 예를 들어 뭐 보면 뭐 다른 지역 영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군 지역에 있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신협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그쪽 여신 담당자와 통화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대출 나갔는데 부실화되면 여기 담보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 뭐 이익도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접근 방식에서 처음부터가 이게 존재해야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없는지 이것에부터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저희가 먼저 자리 잡은 합동조합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그게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될 거고 저희가 지금 한 20억 정도 상생협력 대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정부, 그러니까 도나 이런 데서 지원기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하고 이런 거라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의미가 있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택시협동조합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그 택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상생임액 대출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 상생임액 대출은 법인에만 적용받고 있어서 그 상생임액 대출은 아닌 거고 그 여기도 지금 건수가 합계해서 56건이고 이게 전부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갔는데 하나택시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나왔고 소양시민협동조합이 8월인가 9월부터 나갔었고 봄내택시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12월부터 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기 대출 나간 게 총 11억 정도가 대출이 됐고요. 대출 잔액은 현재 한 그 매월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9억 6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게 이 뒤에 부분을 먼저 보고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택시조합 대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사분들이죠. 택시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모여서 여기는 그러니까 근로자협동조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출자금이 보통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지금 회사 택시 같은 경우 4,300에서 마지막엔 좀 낮아서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양구 지역 같은 경우 5천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 법인 택시 면허 값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각자 조합원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4,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납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동조합에서 그 납입된 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회사 택시 회사에서 법인 택시 면허를 인수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택시 협동조합엔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4천만 원씩 뭐 20대 한다 그러게 되면 그 1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 정도 모인 출자금으로 기존 택시 회사에 있는 택시 20대 면허를 사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오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그 약 개인 택시 뭐 모임 이런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 실제로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는 춘천에서 저희가 한 게 협동조합으로는 세 번째 아마 택시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대출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합원 하나하나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대출하는데 그게 그 신용대출인 거죠. 개인 신용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나 이런 건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신용평가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본 점은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이제 택시협동조합에서는 자본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 조합원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게 되면 그러면 이제 4,300만 원 낸 A라는 조합원에게 대출을 한 사람 해줬다 그러면 2천만 원 저희가 대출을 해줬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갈 때 이게 자기가 그만두고 나갈 때 다음 기사가 오면 그 사람이 낸 출자금을 자기가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2천만 원은 저희 대출금인 거고 그 다음에 2,300은 자기의 돈을 낸 거죠. 자기 돈을 낸 거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자기가 사장이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 다음 뭐 조합원을 자기가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협동조합에서 일정 부분 자금이 있을 거니까 협동조합에서 먼저 출자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저희 조합에 있는 대출을 협동조합이랑 조합하고 저희랑 그 약정을 맺어서 대출이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상환을 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담보는 아예 없죠. 이게 개인 택시가 아니 법인 택시 같은 경우 담보를 잡아도 택시 같은 경우 기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경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면허 자체를 그 경매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순수하게 개인 신용대출인데 근데 조합하고 얘기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지 않을까. 이게 그 협동조합 자체에서 조합 자체에서 그 별로 가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누군가 해먹을 것도 없는 거죠. 별로 좀 속되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는 현금으로 계속
택시 기사들이 운행하게 되면 뭐 그 30대 40대 운행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한 달 또는 2달 정도 운영비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도 별로 없고 그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택시 기사가 뭐 30대 있다는데 30명이 동시에 짜거나 아니면 그 택시업계 자체에 불황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업계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 같은 경우도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택시 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그 기사님들 소득이 그렇게 실제로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200만 원 좀 넘는 정도 수준인데 근데 한 뭐 적게는 한 4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70만 원 정도 소득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로 있게 되면 법인 택시 기존 택시 회사에서는 그 사장님이거나 아니면 주주거나 아니면 뭐 전무님이거나 이런 분들에 나가야 될 급여들이 그만큼이 안 나오고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수의 조합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충분히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치가 있겠다 판단이 됐고 리스크도 없겠다. 다만 이제 이 대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첫 번째 저희가 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택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총 택시가 30대였습니다. 30대였는데 거기 이사장 하시는 분 한 분 것까지 포함해서 조합원은 31명으로 되고 그럼 돈은 31명분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30대 분은 먼저 회사에다가 이제 다 줬으니까 한 명분 정도만 남아있는 운영비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그 대출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는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합 출자금에 대한 질권 설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근데 좀 무리가 있죠. 실제로 그 조합이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 그러니까 그 당장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입증 없이 질권 설정하거나 이러거나 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대출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슷하게 질권에 의한 담보대출 처리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 신용에 관계없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 오셔도 그냥 그 대체가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저게 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매달 그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는데 근데 그 다른 분들 다음에 오실 분들도 누구나 똑같이 그걸 해줄 수 있다라고 예정이 돼 있고 금리도 어쨌든 저희는 이건 사회적인 대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낮게 그 오히려 그 하나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운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계속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소양시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가 컸고요. 여기는 50대인데 오히려 그 자체적으로 여기는 그 이미 먼저 하던 거를 은행에서 저희 쪽으로 전환되는 대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춘천에서 두 번째 협동조합이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이런 형태로 됐었고 그러니까 금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신용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조합에서 대출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실행된 건이고 이게 봄내 택시 협동조합 할 경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먼저 협동조합들에서 이미 저기 가면 이게 개인 택시만큼 소득은 아니지만 꽤 저게 유능하니까 이미 약간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나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먼저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써 봄내 택시 협동조합 정도까지만 해서도 신용도가 충분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계속 그대로 실행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효과 그러니까 그 지금 한 60분 되고 실제로 저게 봄내 택시 같은 경우가 50대 정도가 되고 소양시민협동조합도 처음보단 좀 늘어서 48대고 하나택시도 30대거든요. 그 조합원 중대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협동조합 거래하는 통장들이 그러니까 택시에서 카드로 대부분 결제하잖아요. 그 카드 대금 들어오는 통장들이 다 저희 신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평전이 거의 2억, 3억 정도 그냥 보통 같은 통장이 그만큼 유지가 되고 소양시민협동조합이 거의 2억 정도가 유지되는 것 같고 봄내택시는 현재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합원 전체가 있지 못해가지고 50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조합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출을 해서 주고, 먼저 회사랑 그 매매 그 양도 계약을 할 때 50대에 대한 면허는 다 넘겨주는데, 그 일단 있는 거 절반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기사가 구해지는 대로, 기사가 구해진다는 건 이제 조합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계속 하나 한 건 한 건씩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근데 아마 내년 한 2, 3월 정도면, 원래 6월까지였는데 2, 3월 정도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는 아직 그 많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3개 정도 하게 되면서 평전으로만 요금 일금 자체가 한 5억 정도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사분들 같은 경우도 그 2천만, 저희 대출 2천만 원이 약간 그 금리 없는 적금 비슷한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다 상환하고 나면 자기가 받을 출자금이 2,300만 원, 4,30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또 필요하면 요청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거가 되니까 그분들도 꽤 호응이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여기 말고 양구에서, 춘천에서 그 위에 화천 있고 그 옆에 양구가 있는데, 양구에서도 택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었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이런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양구 신협 쪽으로, 그쪽으로 유도하고, 실제로 그래서 양구 신협은 상생형 대출은 안 하는데 요 택시 대출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서울에서 원래 뭐 동작신협인가 어딘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 협동조합 대출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진행하다가 결국은 협동조합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 뭐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다 그러는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개인 택시 대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효과도 좋고, 또 그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조합 자체적으로도 그 대출한 거 자체는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준비한 거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아까 경기도나 충청도 같은 경우 이제 도하고 신협중앙회랑 이렇게 매칭해가지고서는 그 이자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아직 그렇게는 없어가지고 그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 그 그런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출하게 되면 이자를 지원하는 쪽의 거를 이게 진행이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끝까지 그 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그걸 막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신용보증 계획이나 이런 게 그 들어오게 되면 저희로서는 리스크가 주는 거죠. 대출에 나갔을 때 리스크가 주는 거긴 한데, 그런 거 없는 상태로 우리가 대출한 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데, 시에서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답답했던 게, 그 시가 저희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협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보증을 해준다 이런 식의 개념이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나중에 그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다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각이 있길래, 우리랑 만약에 계약을 맺게 되면 똑같은 MOU로 모든 금융기관 똑같이 다 참여하라고 해라. 아무도 안 할 거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대출할 수 있는 기업이 일반적인 심사로 해서 대출이 안 나가는 데다 저희가 하는 거니까 대출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되는 그 리스크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10억을 대출하면 그 중에서 1%만 지원한다고 해도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오히려 춘천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춘천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업무 같은 경우를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춘천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걸 대부분 맡고 있는데, 그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자조기금 같은 걸 구상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 조합이 한 1,000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시도 똑같은 금액 같은 걸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내 회원사들이 돈을 또 모아서 1,00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3,000만 원씩 한 5년간만 해도 꽤 많은 돈을 모이니까,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관공서 업체나 이걸 사업을 낙찰받았는데 재료를 먼저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납품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대출을 일일이 처리하기엔 좀 까다롭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소액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시 공무원이 담당자가 좀 특별해서 그런지 그 얘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를 그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굳이 기금이나 뭐 막 이렇게 그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 못 받는 업체들한테 도움되는 건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요 문제는 그래서 올해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시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업체, 막 시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가 어쨌든 1000만 원 기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정도만 받는 걸로 저희는 만족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 없이 너무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사항이나 혹시 있으시나요? 아마 여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과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과다한 상태다, 포화 상태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라이센스의 수량을 조절하고 이런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춘천시의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뭐 포화 상태로 보이진 않고요. 다만 어쨌든 그 회사 택시가 작은 업체들이 최소 예전 같은 경우엔 10대 정도가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0몇 대 있는 그런 회사들도 아직도 존재하고, 지금은 최소 30대가 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합병을 하거나, 아까 두 번째 여기는 소양시민협동조합도 원래 30대 정도였는데 10대 있는 법인 걸 또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규모를 일정 부분 키워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수량 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그 다음으로 수도권에서도 택시협동조합이 만들어지려는 시도가 있었고,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다가 좌절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원래 최초의 협동조합 택시가 서울에서 만들어졌었거든요. 쿱택시라고 하는 서울에서.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곽강을 받으면서 운영이 잘 됐었는데, 내부의 어떤 분란, 분쟁 이런 소지도 있었고 영업 자체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조합원인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가 계속 좋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조합원 교육이라든가 우리 그 택시 협동조합 택시 안에서의 조합원의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임원진의 구성, 경영 능력, 이런 전반적인 내부 운영상의 문제가 검토가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춘천에서 협동조합 택시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그 춘천에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따로 나가서 협동조합 교육을 다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게 그 서울에 있는, 제가 그 신협이랑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대출이 조합이 받는 대출이다, 개인 대출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명의만 빌려주는 이런 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식의 인식이라 그러면 협동조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조합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 실제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건 개인 대출이라고 하는, 나중에 안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이런 부분을 주지를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이렇게 너무 큰 광역적인 부분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만 뭐 화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그 경기도 내에서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지역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희처럼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이런, 오히려 대전 같은 이렇게 큰 도시 같은 경우에서 하면 조합원끼리 그 뭐 조합의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사실 춘천은 뭐 얘기로는 한 다리만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춘천에서 저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 춘천신협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택시 협동조합의 사례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가톨릭 춘천신협 방문도 하고 서울의 사례도 좀 같이 정리해갖고 나중에 별도로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조합 사례로는요, 경기제일신협의 사례입니다. 경기제일신협에서 정연규 과장님이 우수조합 사례 발표 두 번째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회적 금융 관련 사례를 발표하게 된 경기제일신협 정연규 부장입니다. 제가 속한 조합은 자산이 엄청나게 크다거나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조합이 아닙니다. 지자체 기관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상생을 기반으로 지금 시작 단계에 서 있는 조합입니다. 아직 뚜렷한 색깔을 내세울 단계는 아니지만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섞고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가 익숙하지 않아 저도 준비 기간도 짧고 이래가지고요. 저도 원고를 좀 준비했는데요. 좀 보면서 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합이 있는 평택시 현황과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사회적 경제와 네트워크, 사회적 금융과 역할, 지역사회와 조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0만 명을 돌파한 평택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는 약 56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평택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하청업체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합 앞에는 여기 들어서는데요. 얼마 전 KTX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역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농 지역에서 이제는 도시 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지금 사업체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평택시 내 사회적 경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포함 사회적 기업이 24개, 협동조합이 132개, 마을기업이 10개, 자활기업이 총 5개로 171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171개와 아직 미등록되고 혹은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평택 사회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운영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운영 범위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로 저희 조합을 포함 평택시 내 4곳의 신협들이 같이 활동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함께 나누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2주년을 맞은 경기제일신협은 본점과 지점 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월 말 기준 총 자산은 2,908억 원, 자본금은 135억 원입니다. 대출금은 2,452억 원, 예대 비율은 93.81%, 요구불은 351억 원, 요구불 비율은 13.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13,261명, 비조합원 수는 16,301명입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자산이 640억 정도였는데요. 10여 년 동안 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산 성장 외에도 그 당시에 저희 조합 요구불 비율은 7에서 8%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은 많게는 17%, 적게는 13%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지역과 공동체를 위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민과 활동들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구불 비율 30%를 목표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첫 우선순위를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력을 꼽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제일신협은 사회경제 기업들과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해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앞장서고자 관련된 몇몇의 조직들을 모아 2014년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를 설립,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범조합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에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제일신협은
평택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위원 및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8년엔 사회적 금융 거점 신협, 2021년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합원 혹은 잠재조합원들이 신협에 대해 묻거나 혹은 이들에게 신협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결정되지만 신협은 조합원 참여, 민주적인 1인 1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은행은 이익을 주주에게 주지만 신협은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을 드린다. 그럼 고객들은 신협은 다르다면서 더 많은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신협이 다른 금융과 다르다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리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 신협은 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은행 거래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근무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대출 안 해줬는데 신협에서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순간 저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렇게 말했던 분들의 주거래는 신협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용했던 담보대출은 다른 은행이 저렴하다며 대환을 하였고 예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니기 바빴습니다. 예금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대출 이자를 더 낮게 주는 것을 거래하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본인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고마운 곳이 신협이라며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신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에 저는 신협에 대해 어떤 정의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협에서 조합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은행들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금융권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수많은 질문들을 해봤지만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저희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가입하는 조합원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신협만의 역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제의 신협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지금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차이점을 조금씩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제의 신협에서는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는 평택시 관내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단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상생하며 서로 발전하자는 안을 갖고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 2014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4개 조직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15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갖췄습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단체들이 소통을 하고 여러 단체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하다 보니 서로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현재는 80여 개가 넘는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사회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저희 조합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상생의 대출이 이곳을 통해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생소한 기업의 문의가 왔을 경우 이곳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상생의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신협을 알리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신협을 거래하게 되었고 7에서 8%에 머물렀던 요금을 비율이 현재는 13에서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들이 복지카드가 연계된 사업비 통장으로도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 예산을 받을 사업 초기에는 요금을 비율이 17%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사회경제 조직들은 말합니다. 상호협력과 상호연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이며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실현한다고 본인들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어디 사용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은 어디서 구매하고 계시나요? 그들의 주거래는 은행이었고 필요한 물품은 인터넷 대형 쇼핑몰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제 신협에서는 그런 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거래는 신협으로 옮기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서로의 것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라서 못한 것이지 알고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사회적 경제의 날에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큰 행사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크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평택시 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석하여 관계를 다지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반 시민들이 알리고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기제의 신협은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를 조금 더 끈끈이 가져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조합원이 상대 조합을 가입하고 이용한다입니다. 경기의료사업 같은 경우 조합 시범사업 이전 2012년 4월 의료생협부터 협력하고 준비했던 곳이기에 조합 거래 및 조합원 간의 이용이 활발한 곳입니다. 평택 두레생협 같은 경우 이번에 조합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 중인 곳입니다. 평택 두레생협의 조합원은 약 6,000명 정도인데요. 경기제신협의 체크카드를 평택 두레생협 조합원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결제를 통해 발생되는 조합의 수익을 다시 돌려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회에 저희의 계획을 전달했고 중앙회에서는 평택 두레생협 조합원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별도로 확인, 체크할 수 있는 단말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조합은 주거래 조합원의 증가로 요금을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평택 두레생협은 별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들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청년회가 준비한 캐나다 신협과의 한 청년 세미나입니다. 저희 청년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작신협의 청년위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신협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조합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사회연대와 지역사회 공동체 재생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세미나를 기획하여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재생을 주제로 한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님,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기금과 사회주택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크리스 도부잔스키 대표 등을 초대해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 현 시대에 당면한 문제에 대해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분들을 섭외해 진행한 것도 놀라웠지만 조합이 청년 위원분들께 해드리는 것이라고는 장소 제공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모습에 매번 놀라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청년 위원분들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조합과 지역을 위해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상생휴 대출을 통해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을 돕고 있고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회적 예탁금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 같은 경우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에 포함된 조직들이 사회적 예탁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기금으로 사회적 경제의 날 행사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조직인 만큼 활성화되는 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특별히 준비위원장으로 현재는 대표자로 계신 황재순 전 이사장님께서 3천만 원의 기금을 선뜻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합 상생임금 대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제신협은 2019년 4월 취급을 시작으로 현재 24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8개 업체는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소속 혹은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생임금 대출을 취급한 곳 중 주목할 만한 기업 2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평택 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랑가 마을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 민간협력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평택시의 예산은 800억 정도 되는데요. 예산 배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로는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내년으로 사업이 미뤄진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평택 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랑과 마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지지부진한 행정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질의와 수집된 자료를 통해 2022년 사업 시행 시 평택시와 관계를 맺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정부 정책 및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기업의 문의가 있을 경우 관심을 가지고 응대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자활 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LH 주거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500에서 8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800에서 1200만 원으로 사업 관련 규모가 좀 더 큽니다. 대부분의 상생형 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체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기에 업체에 대해 알아보고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업체 또한 저희가 드리는 질문과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평택 도시재생협동조합 사랑과 마을 같은 경우 3주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는 이 시간을 관계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 재무와 대표자 신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써 관계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대표님께는 저희가 30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A4용지 20장에 달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상담 후에 대출이 거절된다고 해서도 불평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업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고마워하셨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서 감사하다며 모든 거래를 조합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기업에게 조합에서도 기대한 바가 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미소마을입니다. 힐링 농촌 마을을 목표로 암치료 목적의 쌀겨 효소 테라피, 농산물 수확 판매, 가공 판매, 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을 하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시설 투자 관련 무상으로 8억 원을 지원받아 치유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조교, 산소방, 식물원, 카페테리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약 4,000평의 규모의 토지를 대표자가 기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록미소마을을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마을 기업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형성을 잘할 경우 마을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 조합원 전체와의 거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행사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신협은 사회적 금융 조직의 핵심으로 꾸준히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위험, 리스크에 대한 자료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조합들이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있기에 역할을 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기업에 대해 알아감으로써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좌, 간담회,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조합의 관심사, 방향에 대해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저희 조합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한 강좌를 열었고요. 저 끝에 있는 그림은 이제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 쪽에 속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평택 예술문화협동조합과 연계해 가죽체험, 다도체험 등을 진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을 맺은 평택 주택생협에서 저희 조합에 오셔서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해주셨습니다. 조합원분들께 천연 세제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날 참여한 조합원들이 평택 주택생협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이용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평택 협동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에 속한 조직들과도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누며 소통하기에 이런 행사들이 다른 조직과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오산 I급 생협, 평택 두레생협과 협약을 맺었는데요. 조합원분들께 가입 시 특별 금리를 드렸고요. 코로나 후 힘든 시기 저희는 지역 내 기부보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신용대출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 공간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금융권들은 현재 직원을 줄이고 점포를 축소하며 비대면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통에 초점을 두고 긴 호흡을 통해 오래오래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공간 기부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합 내 시민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평택시와 커뮤니티 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는 본점 1층과 3층 일부, 면적으로는 약 255평의 장소를 제공하고 평택시는 이를 평택 시민의 공간 1호로 조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인테리어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평택시에서 지원합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조합원과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만큼 4차례 간담회 및 설문회를 거쳐 조합원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신협이라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시민들의 즐겨 찾는 공간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1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미흡하지만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발을 내디뎠고요. 부자연스럽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음인 것처럼 늘 새롭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 지금까지 행동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 나 혼자만이 아닌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협 초창기 은행 거래를 못해 고금리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신협. 지금은 그 대상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해주신 정영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경기제일신협 그 이전 이름은 안중제일신협이었고요. 초창기부터 상생협력대출,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하는 사업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펼쳐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경기제일신협의 발표까지 잘 들었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금융을 추진하는 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진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달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애정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전체 취급액은 1,200억 정도, 이렇게 한 4년 동안 취급을 했고요. 잔액으로는 95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이 4년 전에는 불과 5조합이었는데 현재 120조합이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체율은 0.4%로 다른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 굉장히 많은 대출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신규로 취급됐기 때문에 연체랑 부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 건 한 건 저희 사회적 금융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계속해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과 사회적 금융을 하는 이 사업은 우리 조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면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같이 동지로서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연대 협력 관점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적극성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적 금융 성과 공유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좋아져서 내년에는 훨씬 더 큰 자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